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중등공부법 오늘 할게. 그다음에 네. 수능 만점을 위한 중등공부법, 그다음에 중등 학년별 투두 리스트 이렇게 할 텐데 네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전국의 의대 모집 정원이 3,013명. 이게 조금 는 거죠. 2,900명대 맞습니다. 후반에서 네. 몇 개 대학에서 이제 신설과가 생겼고 그래서 좀 늘었는데 네, 작년 기준입니다. 네. 의대 가기 위해서는 한 1.4% 정도 안에 들면 된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쉬워요. 그렇죠. 왜 쉬우냐 하면 미적분 신청자나 기하 신청자 중에서 공대 가는 친구도 있고 카이스트 가는 친구도 있고 수학과 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해서 의대는 너무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차근차근 준비만 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2%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능 미적분 신청자들이 17만 명이 그럼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과거에는 한 10%가 열심히 했다면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이 30%고요. 그 다음에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제가 보기에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10%에서 15% 정도인데 거기서 2, 3%가 그 의대를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의 20, 30%가 의과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전체적인 숫자,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내고 시험도 안 치는 사람들까지 분모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 몇 %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과하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숫자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맞는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대 입시 최대 변수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자, 저는 이제 의대 입시의 최대 변수가 과연 뭘까 이것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뭐 국어, 수학, 영어 다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표점을 낼 수 있는 과목들, 표점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을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미 영어라는 과목이 2018학년도부터는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90점 이상만 맞으면 이제 1등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어, 수학을 제가 비교를 했거든요. 여기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어머니들은 표준 점수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를 원점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상위 1%다. 그러면 99점 이거를 이제 100분위 점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평균 점수가 낮은 시험을 잘 보면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그 변환 표준 점수라고 그래서 점수를 높여줘요. 네. 근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입학 기준으로 씁니다. 중위권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쓰죠. 표준 그 점수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대학들은 거의 99% 이상 이 표준 점수를 그 점수로 쓰는데 다시 말하면 딴 아이들이 잘 본 거를 잘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안 주고요. 네. 딴 아이들이 못 본 거를 잘 봤을 때 같은 100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표점이 높았다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가 그렇죠,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생각을 점수가 하시면 높다는 되십니다. 거는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나 스카이 경영과를 가는 친구들은 그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상경계열이나 인문계열을 대거 진입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문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던 친구들은 거의 합격을 못했고 맞습니다. 미적분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거의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의과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최상위권의 문과를 지원하는 친구도 수학만큼은 미적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시면 2017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를 했고요. 국어 점수 보시면은 계속 그 표점들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2019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불국어 시대였고요. 그래서 150점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49점까지 물론 엄밀 선택했을 때 149점까지 표점이 측정이 됐고요. 2017년 중에 조금 의미 있게 보실 게 수가죠. 수나는 이제 그 당시는 문이과가 구별이 될 때이기 때문에 수나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었고 이과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수가랑 국어 표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느 한 해 빠짐없이요. 그 국어가 다 수가보다는 다 높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2점 정도 표점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2017년도 국어 만점자 표준 점수 139점, 네. 수학 가형 130점, 9점 차이고요. 네. 2018년도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4점 차이고 2019년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국어 150점. 이때가 물리 지문 나왔던 맞습니다. 그때죠. 네. 예. 2020년에는 140점 대 134점, 2021년에는 144점 대 137점, 작년에는 149점 대 통합이 147점으로 이제 처음. 예, 일단 네. 통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6년 연속 국어가 그 이과 아이들 지원 중에서 수학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다. 그래서 저희는 의대 가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국어 정말 잘해라. 예, 수학은 100점을 네. 맞고 네. 나머지는 의대 국어 점수를 얼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이제는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장님 늘 얘기하실 때 입시의 왕은 수학이고 입시의 여왕은 국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어도 의대만큼은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만큼은 이제 입시의 최대 변수가 국어라고 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바뀐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이 없을 의대 것 가는 같습니다. 애들은 그 수학. 수학을 만점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의대 입시를 위한 중등 공부 목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 의대 입시를 희망한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어느 쪽 방향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의대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크게 나눠서 보고요. 수시 같은 경우 3가지 전형으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성적을 보는 학생부 교과, 그리고 우리가 학종으로 알고 계신 학생부 종합,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정시 위주 전형을 나눠봤는데요. 정시는 한 40% 정도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뽑고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교과가 899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790명, 그리고 논술 위주는 아직까지 128명이 있네요. 그 학생부 교과로 가기 위해서는 1.0에 거의 수렴하는 상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유수한 고등학교, 즉 레벨이 좀 높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게 참 힘들다.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성적 이외에도 서류들을 좀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서류가 또 많이 없어져가지고 예. 요번에 그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고2 때부터는 네, 맞습니다. 현재 고2 아이들 실질적으로 서류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정시로 많이 이월이 돼서 인원도 좀 줄어서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내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학생부 종합은 그 약간 유수한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 면접을 세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MMI 면접이라고 면접을 그러죠. 그 구술 면접 보사를 세게 보는 네. 경우가 많아서 다소 내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밀렸다 하더라도 구술 면접 시험을 좀 잘 보면 거기서 그 구제받는 경우가 많고요. 자, 내신 1등급을 위한 중등 국어 공부법 1번부터 네. 현장의 노하우를 하나씩 좋습니다. 자, 우리 내신학원은 그래도 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만 다니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학원 가서 뭔가 얻을 건 있겠죠.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뭔가 얻을 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잃을 게 많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중학교 때는 실제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원에 자꾸 의존하는 습관들을 조금 걸러내 주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다들 이런 쪽으로 많이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시간도 무제한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비용도 무제한 있다 그러면 다 다니면 좋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할 시간이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이제 보면요.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기 중 수업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 하는 1번 원칙,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왜 졸면 안 맞습니다. 되냐면 선생님이 프린트도 나눠주고 교재도 진도를 나가는데 프린트에도 없고 교재에도 없는데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졸면은 꼭 시험 문제 안 배운 거 냈다고 그래요. 출제위원이 수업을 하는데 존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학원에서 조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서 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왜 졸까? 이게 밤에 잠을 안 자서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낮에 졸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됐는데 우리 애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걔는 자고 있죠. 얘는 낮에 하도 자서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습관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잠과의 싸움. 아침에 못 일어난다. 아니면 낮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안 자고 밤에 안 자다 보면 그때 게임하고 카톡하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밤은 감성적인 시간이어서.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필기인데요. 프린트나 요즘 프린트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프린트나 교과서에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필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시험 출제자가 선생님이다 보니 선생님 설명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고등학교로 연결되게 되면은 교과서 외에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바르게 적고 그리고 꼼꼼하게 다 체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당일 복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이 저희가 기존에 엄마 학교 때 말씀드렸던 패턴 학습법과 거의 일치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당일 복습은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 회독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기간에. 이수서 컨설턴트가 제일 잘하는 거. 아이들 계획 짜서 회독시켜서 네. 점수 올리는 거. 그건 전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계획표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맡기게 되면 잘 짜요. 실제로 이제 고3 정도 되면 굉장히 잘 짜는데 그 전까지는 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욕심껏 세우는데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사람인지라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표를 줘요. 그렇게 되면 이걸 잘 합리적인 설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실천을 하면은 항상 결과들이 백발백중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다 목표가 있게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시험 전날 볼 게 뭔지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볼 자료를 만드는 걸로 기결을 시키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넓히는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범위가 있는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것을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고생을 안 하세요. 6번 들어가시죠. 예, 모든 목표는요. 그래요. 우리가 중등이 당장 대입 성적에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올바른 공부 습관을 형성해보고 고등 내신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현명하세요. 자, 또 제가 그 팁을 드립니다. 이건 경청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네, 그날의 핵심 강의 중에 하나예요. 네, 독서냐, 뭐, 그, 문제집이냐, 자꾸 이제 그거 갖고서 저한테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논쟁을 자꾸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설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자꾸 생각하잖아요. 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독서가 과목이 돼버려요. 오히려 덜 읽어요. 자, 볼게요. 시집을 100편을 읽는 거, 아니면 소설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칠게요. 그 아이가 과연 문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주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제가 팁 드린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 중학교 교과서가 16종인가?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와 소설이 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우리가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소설책으로 읽으면 읽은 다음에 감동은 받는데 그거 갖고서 어휘를 공부하거나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인생관 같은 거를 따로 찾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 아이가 읽는 소설에 문제가 서너 문제씩만 있으면 독서도 되고 실력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제가 좋은 팁 드릴게요.
우리 학교 거만 보지 마시고요. 남의 학교 것도 다 사세요. 자습서를.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교 거는 중간고사 잘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럼요. 남의 학교 거는 독서하세요. 그냥 외운다는 마음도 아니고 쭉쭉 읽고 헷갈리면 그냥 답 보고 바로 문제 푸세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다 사세요. 어차피 다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독서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의 작가의 글들을, 그것도 교과서 쓴 사람들의 글을 읽게 돼요. 그래봤자 뭐 몇 수십 건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학교 것도 바쁜데 남의 학교 거를 보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독서다. 나 시 한 편을 읽는데 문제가 있는 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시집을 다 사서 읽는 것과 소설책을 100권 읽는 거하고 자습서로 되어 있는 걸 쭉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문제도 좀 푸는 거죠.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국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과학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상대성 원리나 저기서 상대성 원리 같은데 원리니까. 국어는 작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과서마다. 그러니까 내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작품이냐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전체를 다 보면 수능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배경식이 있고 문제지도 있고 어휘까지 있는 독서를 하는 거와 그냥 책을 읽는 거, 이건 병행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국어가 100점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니까 그냥 제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금방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예상한 대로 오늘은 그 내신을 위한 국어 공부법 말씀드렸고 오늘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